다음날 이안이 당황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어제 제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 등에 엎여서 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 말에 이안의 볼이 붉어졌다. 거짓말 마십시오. 그렇게 취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무거웠습니까? 죄송합니다. 도련님, 가벼웠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미안할 정도로 무겁진 않았어. 이 팔 좀 봐. 세상에 가뜩이나 가는 팔이 더 가늘어지셨습니다. 이 우람한 근육을 제대로 보라고. 농담을 주고받은 후 이안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다음에 또 한잔하자. 네, 도련님. 그녀가 돌아서려다 다시 물었다. 혹시 제가 말실수를 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실수 안 했으니 걱정 마. 아, 그래도 다음에 실수하면 면죄권을 쓰도록 해. 면죄권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야. 제게 주셨습니까?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 이안이 그녀의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자, 방금 발급했다. 이왕 주실 거면 통 크게 10장 정도 주시지 그랬습니까? 평생 도련님을 따를 텐데 한 장으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 딱 한 장이야. 그러니 아껴 써. 네, 도련님. 환하게 웃는 그녀의 눈이 볼살에 파묻혀 사라졌다. 이번 생에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나한테 면죄권을 50장쯤은 발급해줘야지.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기운을 방출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동시에 세 군데를 탐색하던 중 왼쪽으로 보낸 기운에 사람이 감지되었다. 요즘 나는 기운을 통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히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기운을 내보내 상대를 발견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키는 얼마나 크고 어떤 무기를 쓰며 무공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살펴보려던 참이었다. 그 사람이 미세하게 옆으로 비켜섰다.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기운을 그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또다시 반대편으로 움직여 내 기운을 피했다. 설마 알고 피하는 건가? 아포스트로피. 이 가늘고 은밀한 기운의 실은 상대가 절대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기운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이리저리 피하기 시작했다. 대체 누구지? 나는 그 사람이 궁금해졌다. 나는 방을 나서면서도 계속해서 기운을 방출했다. 움직이면서 기운을 방출하는 연습을 한 것이다. 물론 가만히 서서 방출할 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정신력이 필요했지만 실전에서는 움직이면서 기운을 방출해야 할 때가 더 많을 테니까. 인기척이 물러나는 것이 느껴졌다. 막 잡으려던 찰나에 빠져나가는 그를 쫓았다. 도착한 곳은 내궁에 있는 정자였다. 그곳에 서 있는 이를 확인한 순간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내 기운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사람은 아버지였다. 역시 다른 이가 내 기운을 감지한 줄 알고 긴장했군. 아버지의 기운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기 담벼락 밑에서 자는 개도 눈치챘겠습니다. 개는 원래 눈치가 빠른 동물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 처소에는 어인일이냐?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나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우연찮게라도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우리는 인연이 깊은 관계인가 봅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해라. 예. 나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밤하늘에 조용히 시선을 더했다. 잠시 후 내가 물었다. 후계자는 언제쯤 정하실 겁니까? 100년 뒤다. 너희는 아직 멀었다. 100일로 하시지요.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혈천도마가 널 찾아오진 않았겠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은밀한 만남이었는데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즉,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하긴 내가 상공독에 당한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 혈천도마가 널 만나고 바로 나를 찾아왔다. 뭐라고 하던가요? 내게 벌을 내리라고 하더군. 예? 생각지도 못한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설마 혈천도마가 곧장 아버지를 찾아가 내게 벌을 내려달라고 한 것일까? 의외였지.
제자가 죽었다고 나를 찾아와 그런 부탁을 할 위인이 아니거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모르는 척했지만 혈천도마의 진짜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아버지가 정말 내게 벌을 내리는지, 내린다면 어떤 벌을 내리는지,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떠보려는 속셈이었다. 그래서 내게 벌을 내릴까 한다. 저를 벌하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의 제자는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명분은 만들면 그만이다. 나는 검을 뽑아 땅에 긴 선을 그었다. 그리고 10분의 1쯤 되는 곳에 선을 하나 더 긋고 말했다. 혈천도마가 말하길 이 긴 쪽이 아버지가 그를 생각하는 정도라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명분은 이 길이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내가 사냥터에서 했던 질문을 되물었다. 네가 마존들 중에서 누굴 가장 믿느냐고 묻지 않았더냐? 예, 이제야 아버지가 그 질문에 답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알 수 있었다. 그 대답으로 혈천도마가 그은 선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도 동시에 하신 셈이었다. 너는 어느 쪽이냐? 사람을 믿는 쪽이냐? 믿지 않는 쪽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고?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내 곁에서 아무리 투명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득 이안이 떠올랐다. 그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본교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더냐? 예, 비리를 잡겠다는 따위의 가짜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 솔직한 생각을 말해보아라. 정말 솔직해도 되겠습니까? 네가 언제 거짓을 말한 적이 있었더냐? 그런 것이 아니라 유독 이 대답만큼은 불경한 대답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말해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마도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다. 네가 생각하는 마도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마도란 잠시 말을 멈춘 후 나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생각을 드러냈다. 절대악을 짓밟는 본교만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는지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돌아보았다. 절대악을 짓밟는 본교의 신념이라? 저는 우리와 대체하는 것이 정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절대악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이 아버지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나는 담담하게 내 생각을 그에게 전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겁하고 잔악하며 사악한 악이 존재합니다. 악마조차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돌릴 절대악 말입니다. 정파가 내세우는 정의와 위로움은 작은 악은 억누를 수 있을지언정 이 절대악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는 근본적으로 용서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광기에 날뛰는 악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이토록 내 말에 집중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절대악이 바로 우리 아니었나?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사는 세상에서 천마신규는 절대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내 말은 계속되었다. 무림에서 사악하고 잔혹한 악을 더욱 사악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섬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우리는 여기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의 얼굴로, 때로는 악의 얼굴로 정파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대한 악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 때 비로소 진정한 마도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무림은 본교의 위세 앞에 진정으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천마신규만이 무림을 구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도입니다. 단언컨대 아버지는 평생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 생각은 내가 본교 안에서 배우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
평생 중원을 떠돌며 나 스스로도 느꼈던 바였다. 마도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버려야만 합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던 아버지조차 이 순간만큼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 내 얼굴에 강풍을 날리던 아버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강풍을 10번은 맞고도 남을 이야기가 펼쳐졌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졌다. 회귀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나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긴 침묵을 깼다. 더 짓걸릴 불경은 없는가? 아니요. 오늘은 없습니다.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혈천도마께서 왜 나에게 와서 너를 벌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구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에 찬 아버지의 눈이 강렬하게 빛났다. 그분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너를 시험하려는 것이다. 후계자가 될 제 잠재력을 읽었겠죠. 네가 본교를 망칠 위험성일 수도 있지. 어느 쪽이든 그 늙은이가 눈치는 빠르네요. 그건 인정합니다. 나를 잠시 쳐다보던 아버지는 결심한 듯 정자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나를 따르라. 아버지는 나를 천마전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장소였다. 돌로 된 동굴 위에 작은 편액이 걸려 있었다. 소천동. 나는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설마 저보고 저기 들어가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곳은 천마가 될 후계자들을 위한 일종의 수련 동굴이었다. 보통 천마의 제자들이나 자식들이 시험에 들 때 들어가는 곳이었다. 수련 동굴이라고 해서 얕봐서는 안 됐다.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오는 건 다른 문제였다. 관문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들었다. 성공률은 절반이었다. 실제로 이곳에 들어갔던 천마의 혈족 중 절반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야망이 넘치던 내 형조차 감히 이곳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천마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곳이기도 했다. 천마가 된 모든 이들이 이곳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면 천마는 가장 극한 직업 중 하나였다. 나 또한 내 나이 때 이곳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나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2달. 맙소사. 이 빛나는 청춘을 2달이나 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보내라고요? 착각하지 마라. 나였기에 2달이다. 평균적으로 돌파하는 데는 3년이 걸린다. 아버지는 역대 천마 중 무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다. 천무지체는 그런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어찌 제게 이러십니까?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내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벌이라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 놈이 죽인 양포는 지하에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다. 그놈에게 고통받던 이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보내시려는 겁니까? 고작 혈천독이 영감탱이가 벌을 주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득 사냥 때 아버지가 말했던 독한 마음이 떠올랐다. 아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해져서 나오길 바라는 건가? 아포스트로피. 살아나오지 못하면 벌이 되지만 살아나온다면 상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혹은 낭중지추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한 나를 혈천도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가? 아포스트로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기에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동굴 옆에 붙은 석판에 손을 대고 특유의 내공을 주입하자 성문이 열렸다. 쿠르르릉.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눈빛에 나는 저항을 멈췄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던 것보다 더 빨리 나오겠습니다. 쿠르르릉. 닫히는 성문 사이로 아버지는 정남이 떨어지면서도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지 마라. 나는 석굴 안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안쪽은 공기가 잘 통했고 석굴 천장 곳곳에 뚫린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 내부는 어둡지 않았다.
정교한 설계와 솜씨로 보아 이곳은 정말 실력 있는 장인이 지은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석굴을 따라 천천히 걷다 어느 지점을 지나자 주변 공기에 미세한 파문이 있는 것을 느꼈다. 스으,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고수만이 감지할 수 있는 최상급 진법이 발동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곳에서 죽은 자들이 왜 탈출하지 못했겠는가? 관문이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고 나가면 그만일 텐데 이 진법을 통과하지 못해 죽었을 것이다. 들어올 때는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나갈 수 없는 지옥의 진법으로 변하는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제법 큰 광장이 나타났다. 광장 입구에는 첫 번째 관문을 설명하는 석비가 세워져 있었다. 첫째, 검기나 검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적을 베어라. 둘째, 제한 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하면 열흘 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셋째, 준비가 되면 붉은 원 안에 서라. 열흘 후, 그때까지 뭘 먹으라는 거지? 아포스트로피.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벽곡단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 이 맛없는 걸 열흘 동안 먹어야 한다면 미쳐버릴 거야. 나는 망설임 없이 광장 중앙에 그려진 붉은 원의 중심에 섰다.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방 바닥에서 수십 개의 사람 모양 목인들이 솟아올랐다. 베어야 할 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어떤 모기는 목, 어떤 놈은 팔, 또 어떤 놈은 다리였다.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놈들이 솟아오르는 순간 나는 몸을 날려 본능적으로 어떤 초식을 사용하고 무엇을 먼저 벨지 결정했다. 사악, 사악, 사악. 목인들이 조각나며 잘려나갔다. 목인들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바닥의 판들이 움직이며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몇몇 목인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안 돼. 역시나 저 내려가는 목인들을 놓치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 그건 곧 관문 실패를 의미했다. 그래서 나는 내려가는 목인들을 먼저 베었다. 예상대로 다른 목인들이 재빨리 움직여 내가 베려는 놈들에게 가는 길을 막아섰다. 나는 그들을 뛰어넘어 검을 휘둘렀다. 서걱,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목인이 베어졌다. 목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졌다. 처음에는 이 관문이 보법을 시험하는 곳이라 생각했지만 내가 틀렸다. 이 관문은 판단력을 시험하는 곳이었다.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하는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우선이었고 보법은 그 다음이었다. 관문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내 감각과 기술을 넘어설 만큼 정교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나는 모든 목인을 베어내고 무사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만약 회귀전이 내 실력이었다면 이 첫 번째 관문을 절대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친놈처럼 뛰고 구르고 날아다녔다 해도 실패했을 것이다. 왜 열흘 후에 시험이 재개되는지 알 수 있었다. 많은 도전자들이 첫 시도에서 실패했을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열흘간의 신중한 연구와 연습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도 목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놈이 언제 내려가는지를 정확히 기억하는 자만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머리가 둔한 도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시도해야 했을 것이다. 첫 번째 관문을 보니 왜 소천동을 통과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리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우르르, 내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자 두 번째 관문으로 가는 성문이 열렸다. 나는 천천히 두 번째 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첫 번째 관문 구역을 떠나기 직전 벽에 새겨진 글씨를 발견했다. 먼저 왔던 선배 고수들의 말이 출구 근처 벽에 남아 있었다. 9번 만에 성공, 16번 걸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37번이 시도 끝에 마침내 성공. 기나긴 시련 끝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나 여기서 죽는 건가? 도저히 못 풀겠네.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젠장,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더군. 6번 만에 성공하다니 내가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중 맨 아래쪽에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멍청한 놈들. 나보다 먼저 이 관문을 통과했을 아버지의 글씨였다. 하하하,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단 한 번 만에 통과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조상에게 욕을 하다니. 아버지, 저도 한 번만에 통과했습니다. 하하하. 나는 계속 나아가 두 번째 관문이 있는 공간에 도착했다. 두 번째 광장에도 어김없이 석비가 서 있었다. 하나, 벽에 걸린 검을 이용해 한 시즌 안에 돌을 반으로 가를 것. 검기나 검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둘, 시간 내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일 뒤에 다시 기회를 준다. 셋, 준비가 되면 붉은 원 안에 설 것. 이번에는 재도전까지 20일이나 걸렸다. 단순 계산으로 첫 번째 관문보다 2배는 어렵다는 뜻이었다. 벽곡단으로 20일을 버티라고? 차라리 죽고 말지. 나는 기필코 성공하리라 다짐하며 광장 중앙의 붉은 원 안에 섰다. 덜컹. 바닥에서 돌탁자가 솟아올랐다. 탁자 위에는 사람 머리만 한 철구가 놓여 있었다. 이 철구를 베어야 하는군. 주어진 시간은 한 시즌이었다. 고작 철구 하나를 베는데 주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뭔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나는 천천히 굴을 살폈다.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보통 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돌이었다. 주철보다 강한 재질이겠지? 들어보니 내공을 쓰지 않으면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시험에 쓸 수백 자루의 검이 벽에 걸려 있었다. 종류도 다양했다. 장검, 짧은 단검, 무거운 검, 가벼운 검이 있었다. 허리에 두를 수 있는 연검까지 있었다.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검이 다 있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니 신중하게 고르고 여러 번 시도해보라는 뜻이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병에서 검 한 자루를 집었다. 잘 벼려진 평범한 철검이었다. 나는 구체 앞에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힘껏 검을 내리쳤다. 쨍!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검이 부러져 날아갔다. 반면 구체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정말 단단한 금속이었다. 나는 다시 구체를 살폈다. 육안으로는 그저 평범한 철구일 뿐이었다. 나는 다른 검을 가져와 이번에는 세로로 내려쳤다. 이번에도 검만 부러지고 구체는 멀쩡했다. 역시 간단하지가 않군. 나는 새 검을 꺼내 내공을 불어넣었다. 슉! 검에서 이내 푸른 빛이 아른거렸다. 검강을 이끌어낸 것이다. 회귀 전, 이 나이대에 나는 검기는 다룰 수 있었지만 검강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30대가 되어서야 검강의 묘리를 깨우쳤으니까. 회귀하고 처음으로 사용하는 검강이군. 무인들의 검강은 저마다 색이 달랐다. 같은 신법을 익혔다 해도 사람마다 그 색이 미세하게 차이가 났다. 나는 그게 늘 신기했다. 내 검강이 뿜어내는 색을 나는 좋아한다. 어떨 땐 바다 같고 어떨 땐 하늘 같은 이 기분 좋은 푸른 빛을. 검강으로 구체를 천천히 베어내려는 순간이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나는 재빨리 내공을 거두었다. 검에 서려있던 검강이 사라졌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철검으로는 벨 수 없으니 검강을 쓸 수 있는지 시험하는 관문이라고 언뜻 생각했다. 검기만으로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니 검강을 익혀야만 벗어날 수 있는 시험. 하지만 검강을 쓸 줄 아는 전도유망한 젊은 무인이라면 그냥 베고 통과하면 그만이다. 관문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나? 반대로 검강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한쪽은 너무 쉽고 다른 한쪽은 너무 어렵다. 뭔가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벽에 남겨진 선인들의 글을 살펴보러 갔다. 검강을 써서 일격에 2동강 냈다. 검강 없이 베어보려고 89번이나 시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 결국엔 검강을 썼다. 나는 검강을 쓰지 않고 베었다. 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없다. 젠장, 내 검기로는 베이지 않아. 검강도 못 만드는데 어쩌란 말이냐? 검강 수련만 200일째. 벽곡단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 위에 검강 없이 베었다는 저놈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는데 한 표 던진다.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아버지가 남긴 글이었다. 역시나 아버지의 글은 맨 끝에 남겨져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하하. 선조들의 고뇌를 쓸데없는 소리라니. 이 남자도 참 근엄한 척하느라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옆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었다.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 흥분하면 지는 거라고? 왜 이런 말을 덧붙이셨지? 첫 번째 관문에서처럼 보통은 욕 한마디만 남기시는데 흥분이라고? 설마? 나는 서둘러 첫 번째 석판으로 돌아갔다. 첫째, 한 시즌 안에 돌을 반으로 가를 것. 검기나 건강을 사용해도 좋다. 내 눈에 들어온 글귀. 검기나 건강을 사용해도 좋다고?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해도 좋다라니. 다시 말해, 일단 평범하게 배워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사용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보니 주어진 시간도 너무 길었다. 한 시즌이면 이런 돌 수백 개는 자르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검의 숫자도 지나치게 많았다. 아, 이번 관문은 검기나 건강을 쓰지 않고 배워야 하는 거구나. 흥분하면 지는 거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건강을 쓰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이다. 건강을 불러일으키면 검에서 자결하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었다. 제도전 기간이 20일이나 된다는 건 첫 번째 관문보다 더 까다롭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건 그저 단순하게 배워야 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쨌든 건강을 사용하면 안 된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다시 구체 앞으로 돌아갔다. 건강을 쓰지 않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구체가 다르게 보였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배워야 하지? 세로로, 가로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아니면 쾌검으로, 준검으로, 아포스트로피. 나는 주어진 검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애꿎은 검들만 부러뜨렸을 뿐 구체는 배워지지 않았다. 약 30번의 실패 끝에 나는 반쯤 포기한 채 벽에 기대앉았다. 분명 방법이 있을 텐데 무심한 시간은 계속 흘러 이제 일각도 채 남지 않았다. 20일 후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건가? 아포스트로피. 나는 반쯤 항복한 상태였다. 그냥 건강으로 배워버리고 통과할까? 아포스트로피. 하지만 아버지가 굳이 전원까지 남기셨으니 쉬운 길을 택할 수는 없었다.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렇게 포기하고 앉아있다가 나는 무심코 내 길을 발산했다. 아버지가 산에서 가르쳐 주신 비발산 수련이었다. 내 몸에서 뻗어나간 한 줄기 기운이 구체에 닿았다. 네가 멧돼지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럼 단칼에 베어버렸을 것을. 내 귀가 구체를 감싸며 천천히 그 표면을 더듬었다. 갑자기 내 눈이 번쩍 뜨였다. 구체 표면에 미세한 선이 하나 있었다.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는 느껴지지 않던 선이었다. 모든 감각을 집중하자 그 선이 느껴졌다. 내 귀는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구체를 감싸며 그것과 하나가 되려고 애썼다. 그 선은 구체를 한 바퀴 돌아 시작점에서 다시 만났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나의 기운은 여전히 구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오직 기운으로만 구체를 느끼며 정확히 그 선 위로 검을 내리찍었다. 쓱, 힘껏 내리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구체의 선을 정확히 맞히는 데에만 집중했다.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구체가 반으로 쪼개졌다. 그 선은 구체를 완벽하게 쪼갤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급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구루루, 갈라진 구체 속 텅 빈 공간에서 단약 하나가 굴러나왔다. 나는 잘린 철구에서 나온 단약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마정단은 본교에서 10년에 한 번만 재련하는 영약이었다. 그것은 마공을 수련하는 자가 복용하면 상당한 양의 내공을 얻게 해주는 신단이었다. 얻을 수 있는 내공의 양은 사용자의 체질과 수련하는 신법에 따라 달랐다.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마정단도 마정단이지만 나는 구체의 정교한 제작 방식에 더 놀랐다. 만약 검강으로 구체를 자르면 그 열기가 숨겨진 통로를 막아 마정단이 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검강이 아닌 검으로 자른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인 셈이다. 내공이 가장 부족했던 지금의 나에게 마정단은 실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다. 반갑다. 나의 마정단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즉시 마정단을 복용했다.
마정단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며 매운 향을 풍기더니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강력한 기운이 온몸의 경맥을 타고 흘렀다. 나는 신법에 집중하며 모든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전생에 여러 번 영약을 복용해봤기에 이것을 녹여 흡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천무지체라는 특이 체질 덕분에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기운을 흡수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무아지경에 빠져 운기조식을 행했다. 2시즌이 지나서야 나는 윤을 떴다. 마정단의 연기는 가뭄의 단비처럼 내 몸의 경맥에 흡수되었고 몇 차례의 신중한 운기조식을 거쳐 순수한 내공으로 정제되어 단전에 저장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공을 끌어올렸다. 휙, 쾅, 앞으로 내지른 주먹에서 나는 소리가 이전과는 달랐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더욱 날카로웠고 그 충격은 고막을 찢을 듯했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해진 힘에 나는 솟구치는 휘열을 느꼈다. 하하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에 웃음소리가 석굴 안을 우렁차게 울렸다. 아, 혹시 아포스트로피, 사냥 중의 기운 방출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 여기서 철구의 절단선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버지께서도 같은 방식으로 자르는 데 성공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아버지가 특별하시다 해도 내가 혈천도마 때문에 소천동에 들어올 것까지 예측하셨을 리는 없었다. 아니, 언젠가 내가 그곳에 갈 거라 생각하셨을지도. 마정단을 얻길 바라셨든 혈천도마에 체면을 세워주려 하셨든 아버지 덕분에 나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이 운기조식으로 심신을 가다듬은 뒤 다음 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렇게 세 번째 관문에 도착했다. 하나, 생사를 가려라. 둘, 실패 시 닷새 뒤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셋, 준비된 자, 붉은 원 안에 서라. 생사를 가려라? 대체 어떤 관문인 거지? 게다가 재도전 시간이 닷새로 줄었다. 어쩐지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붉은 원 안에 서자, 바닥에서 탁자 하나가 솟아올랐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을 본 순간 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곳에는 10개의 약초가 놓여 있었다. 이 관문은 약초와 독초를 구분하는 시험이었다. 무림에서 노인과 아이, 그리고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독이다. 남이 주는 것은 함부로 먹거나 마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면 은침으로 독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듯 모두가 독에 대해 경계하면서도 정작 독초를 감별하는 법을 익힌 자가 얼마나 될까? 익힌 자는 환호성을 질렀을 테고 그렇지 않은 도전자들은 모두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나는 전자에 속했다. 전생의 귀령마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등산, 수영, 잠수, 야영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수라 자부할 수 있어. 눈을 감고도 중원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였다. 만년화리를 찾아 중원 팔도를 누비고 다닌 사내가 바로 나였다. 수영과 잠수만 잘했겠는가? 온갖 약초와 독초를 구분할 줄 알았고 그 효능까지 상세히 꿰고 있었다. 어지간한 약초꾼이 내 지식에 도전한다면 도라지나 캐러 가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 이번에도 아버지가 남기신 글을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자신 있게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10개의 풀 중 유일한 약초였다. 그러자 탁자가 내려가고 다른 약초들이 놓인 새로운 탁자가 올라왔다. 이번에도 10개의 약초였지만 이전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것들이었다. 아, 요행으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번 연속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었다.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이 갔다. 생각해보라. 2번 모두 맞춰야 하고 매번 10개의 선택지가 있다. 2번 연속으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운으로 찍으려 했다가는 재수 없으면 평생 독초만 짚게 될 수도 있었다. 결국 이 시험은 맛을 봐서 풀어야 하는 문제로군. 이를 증명하듯 각 독초의 양은 시사량에 이르지 않을 정도였다. 물론 독에 당하면 며칠은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운이 좋아 약초를 빨리 찾으면 금방 나갈 수 있었을 테고 운이 나쁘면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나는 두 번째 꾸러미에서 독초가 아닌 것을 골랐다. 세 번째 약초 꾸러미가 나올까 반쯤 기대했는데 그렇게까지 잔인하지는 않았다. 두 번째에도 약초를 제대로 고르자 다음 관문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나처럼 첫 시도에 연달아 두 번이나 약초를 맞춘 사람이 또 있었을까 궁금했다. 독공을 주로 다루는 도전자라면 단번에 찾았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오랜 시간 고전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글이 궁금해 도전자가 글을 새겨놓은 벽으로 향했다. 젠장, 이러다 독공의 대가가 되겠네. 어떤 멍청이가 이따위 시험을 만든 거야? 우리가 살면서 이 독초들을 얼마나 마주친다고. 분명 올바른 약초를 찾는 단서가 있을 거야. 연구해야만 해.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저 독을 다 먹고 죽을까? 이제는 금단마저 독초처럼 느껴진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했는데 내 감을 믿은 게 후회된다. 96번째 시도만의 성공. 눈물이 앞을 가린다. 독을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졌다. 맨 아래쪽에 아버지가 남긴 글이 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운을 믿지 마라. 이해했다. 아버지는 첫 시도부터 독초를 하나하나 맛보며 외웠던 것이다. 운에 의지하는 것이 결국 시간 낭비라는 걸 단번에 깨달았던 거다. 2달 만에 나갔다고 하셨지. 운을 믿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관문에서는 아버지도 운이 꽤 좋았던 것 같다. 아니면 독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서 몇 가지 선택지를 제외할 수 있었거나 다행히 부자 모두 머리카락은 지킬 수 있었군. 네 번째 관문이 마지막이었다. 석판에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 생사환상진에서 살아남을 것. 둘, 진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다. 셋, 준비된 자는 붉은 원 안에 설 것. 의외로 실패가 곧 죽음인 관문이 나타났다. 생사환상진, 그 안에서 죽으면 정말로 죽게 되는 징법. 이번에 선조들이 남긴 글은 살아남은 자들의 것이었다. 정말 지독한 싸움이었다. 훗날 내가 천마가 되면 이 생사환상진을 만든 놈을 찾아내 죽여버릴 것이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다. 제기랄, 대체 어떤 놈이 이따위 진법을 만든 거야? 내 평생 다시는 생사환상진에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이곳에도 아버지의 글이 있었다. 이번에는 욕설 없이 단 한 줄의 조언뿐이었다. 쉬지 마라. 물론 이 관문에 대한 단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조언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마지막 관문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그래,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 차분히 운기하여 내공을 가득 채운 뒤 붉은 원을 향해 걸어갔다. 원 안에 들어서자 생사환영진이 발동하며 주위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내가 서 있는 곳은 황무지였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래, 잎사귀 하나 없이 말라비틀어진 나무, 바위에 붙어있는 벌레들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다. 아니, 진짜처럼 느껴졌다. 최상급 진법은 실로 대단하군. 신비롭다는 말을 넘어 경이로움마저 느껴졌다. 어떻게 이토록 현실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 세상에는 정말 천재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때였다. 모래바람과 함께 무인들이 나타났다.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진법이 만들어낸 환영들이었다. 그 수는 총 30. 환영이지만 실체가 있는 환영. 방금 내가 만졌던 바위처럼 저들이 든 검 또한 진짜일 것이다. 환영들은 살기를 뿜어내며 나를 둘러쌌다. 절정무공을 익힌 자라 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 순간 움츠러들 것이다. 등 뒤를 찔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다수의 적이 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크다. 물론 나는 이보다 더 많은 적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도 편했다. 나는 앞으로 쏘아져 나가며 그들 사이로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푹, 푹. 싸움은 좌우에 있는 환영들의 가슴을 연달아 꿰뚫는 것으로 시작됐다. 자비 없이 목과 배를 찌르고 팔을 부러뜨리고 머리를 박살냈다. 어차피 사람이 아니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내공을 쓰지 않고 초식만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내공을 실어 공격하기도 했다.
상대는 지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 놈들이 죽을 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갔는데 그 소리가 매번 상쾌했다. 첫 번째 서른을 모두 물리치자 잠시 시간이 주어졌다. 서둘러 운기조식을 하려던 찰나 아버지가 남긴 말이 떠올랐다. 쉬지 마라. 아, 이거였군. 운기할 시간을 줄 때 내공을 보충하지 말고 그대로 싸우라는 아버지의 조언. 가진 내공을 그대로 활용해 실전처럼 싸우라는 조언이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내공을 보충할 여유 따위는 없을 테니 실전 상황에서 내공을 운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그래도 여긴 죽고 사는 게 걸린 생사환영진인데 쉬지 말라니 참으로 아버지다운 조언이시군.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공을 회복하지 않고 기다렸다. 운기 1주천을 할 만한 시간이 흐르자 다음 환영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스물이었다. 수는 줄었지만 이전의 놈들보다 훨씬 강했다. 움직임은 더 빨랐고 사용하는 무공의 수준도 더 높았다. 게다가 검이나 독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화살을 쏘거나 암기를 사용하는 놈들도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흥분했다. 회귀한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느려. 더 빨리 덤벼. 아포스트로피. 나는 놈들의 어깨를 받고 뛰어넘으며 허공에서 날아오는 수십 개의 암기를 쳐냈다. 환영 하나를 제 앞에 방패로 삼고 심지어 눈을 감고 싸우기도 했다. 두 번째 싸움이 끝난 뒤에도 나는 운기조식을 하지 않았다. 몇 단계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내공의 절반만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싸웠다. 세 번째 환영에 물결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10명이었다. 나는 그들이 마지막일 거라고 확신했다. 이번에 나타난 환영들의 기운으로 판단하건대 이것이 도전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였다. 많은 도전자들이 이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나타난 적들은 이전의 두 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빨랐다. 반대로 나는 실망감을 느꼈다. 벌써 끝이라니. 아포스트로피. 나는 더 싸우고 싶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들의 공격을 피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을 때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마지막 전투라고 확신했기에 내 모든 내공을 쏟아부었다. 내 검이 현란한 건물을 펼쳤다. 과거 경험상 비천권법에 대한 평가는 상대에 따라 달랐다. 결국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라 상대의 수준이 낮을수록 그저 화려하기만 한 권법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상대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화려함을 구성하는 7개의 검식이 무한한 변화와 깊이를 지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비천권법의 절기들이 차례로 펼쳐지자 10명의 환영들은 차례로 쓸려나갔다. 그들은 진법 속에서 가장 강력한 환영들이었지만 가장 빠르고 화려하게 전멸했다. 펑 터져나가는 적들의 모습이 마치 불꽃놀이 같았다. 마지막 환영이 사라지면서 생사환영진이 깨졌다. 내 경지가 너무 높아 아버지가 위도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속 시원한 싸움이었고 가슴에 쌓여있던 분노가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래, 나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생사환영진이 사라지자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렸고 그 옆에는 석비가 세워져 있었다. 하나, 나가려면 이 석비를 밀어라. 둘, 무사히 관문을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 그 힘을 천마신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 그렇게 소천동의 관문이 끝났다. 놀랍게도 나는 단 하루 만에 소천동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본교는 아마 발칵 뒤집힐 것이다. 아버지는 2달이 걸렸는데 나는 단 하루 만에 나왔다고? 칭찬보다는 불신이 더 클 것이다. 나와 겨뤄봤던 구평호는 거품을 물고 내가 속임수를 써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버지와 팔마왕 또한 내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었는지 알아내려 할 것이다. 귀찮은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는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 수련하자. 여기서 수련할 것이다. 아버지의 체면도 세워드려야 하니 딱 100일을 채우고 나가자.
다행히 수련할 것은 산더미였고 지긋지긋한 벽곡단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고독과 벽곡단을 씹으며 수련, 또 수련. 제12장 건물을 추겠다. 대성에 이른 비천권법을 연마하고 또 연마했다. 오랫동안 익혔던 무공이었지만 어린 육체로 펼치는 비천권법은 느낌이 달랐다. 평생을 무공에 바쳐도 그 끝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모양이다. 비천권법을 수련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방출 수련도 병행했다. 마정단 덕에 늘어난 내외 기운의 균형을 잡는 데도 힘썼다. 수련에 수련을 거듭한 결과 이곳에 들어온 지 97일 만에 늘어난 힘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기방출 또한 능숙해져 더 많은 가닥을 뽑아낼 수 있었다. 거미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번에 10가닥이 넘는 기운을 뿜어낼 수 있었다. 됐다. 이만하면 충분해. 남은 사흘 동안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이곳에 들어온 지 100일째 되는 날, 나는 석비를 밀어 젖혔다. 그러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아, 이 상쾌한 공기. 벽곡단, 이제 너와도 작별이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소천동 출구에는 천마전의 무인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교주님.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뭘 그리 놀라나? 소교주님께서 나오시면 바로 천마전으로 모시라는 명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최소 100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기다렸지?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100일에서 200일 사이에 나올 것이라 예상했군. 그게 내 재능에 대한 아버지의 평가였다. 꽤 높게 쳐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적어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 소천동에 날 가둔 게 벌이 아니라 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무인을 따라갔다. 천마전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홀로 계셨다. 나는 붉은 융단을 따라 아버지가 앉아있는 교주의 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사람들은 이 융단을 혈로라 부른다.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저 자리에 앉았을까? 그리고 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할까? 딱 100일이 걸렸구나. 아버지의 말에 입이 근질거렸다. 단 하루 만에 관문을 통과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고. 아무래도 뒷산에 있는 대나무 숲이라도 찾아가야 할 것 같다. 애는 썼지만 아버지의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구체는 제대로 배웠느냐?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잘 배웠습니다. 아버님께서 워낙 선명한 힌트를 남겨두셔서 당연히 잘 뵐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환영진에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아버지의 입가에 맺히는 미소를.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냉소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미소는 피어남과 동시에 사라졌다. 아버지의 미소는 신기루와도 같다. 완전한 바보는 아니군. 당연하죠. 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회귀 전 내가 알던 아버지는 후계를 위해 자식들이 벌이는 생사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그는 다툼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교회 미래를 위해 자식들의 죽음을 감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부른 융권을 말하기에 앞서 정각으로 한 사람을 불렀다. 바로 본교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쥔 대군사 사마명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마군사님. 고작 100일 만에 소천동을 통과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공자님. 그는 대군사이자 본교의 두뇌인 통천각의 각주이기도 했다. 중원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아버지의 깊은 신임을 받는 실권자였다. 100일 동안 받은 벌이었습니다.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이었을까요? 사마명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벌을 주려다 실패한 것일지도요? 하하하. 사마명이 웃자 나도 따라 웃었다. 인사가 끝나자 사마명이 본론을 꺼냈다. 오늘 이공자님을 뵙자고 청한 것은 교내의 일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형님이 아닌 나에게 교내의 일을 처리하라고? 그것도 소천동에서 나오자마자? 이건 분명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다.
보통 교내의 일은 형님에게 맡겨졌다. 자리를 비웠더라도 서찰을 보내 맡겼을 것이다. 나의 시선은 사마명을 지나 태사좌에 앉은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결국 이 결정은 아버지의 위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말씀하시지요. 최근 익명의 서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마군 내에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군은 본교의 무력단체 중 하나로 마궁을 익힌 이들의 거친 성정으로 유명했다. 아포스트로피. 속으로 탄식한 이유는 마군의 수장이 혈천도마의 동생이었기 때문이다. 또다시 혈천도마가 엮여 있었다. 작년에도 익명의 서찰이 도착해 명부전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명부전은 배교, 비리, 비위를 조사하는 기관이었다. 조직의 특성상 모두가 꺼렸지만 그 어떤 조직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진 곳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실패했습니다. 관련된 증언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파견된 특검관은 살해당했죠. 그를 죽인 마군 소속원은 자결했고요. 워낙 큰 사건이라 나도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봐도 마군 내부에서 조사를 방해한 꼴이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덮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익명의 서찰이 도착한 것이다. 이공자님께서 특검관이 되어 이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말은 불필요했다. 시작도 전에 위험한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일은 아버지의 시험이었다. 마규 같은 정의 조직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다는 것은 처형감이었다. 죄를 저지른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숨기려 들 것이고 조사관이 천마의 아들이라고 해서 순순히 봐주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혈천도마가 나에게 경고까지 한 상황에서 그의 동생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을 건드리라고? 사지로 내모시는군요. 사마명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이번 임무는 목숨을 걸어야 할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무뚝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뜬금없는 말을 꺼냈다. 네가 그들을 길들여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사냥터에서 아버지께 드렸던 말이었다. 그건 제가 천마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소천동에 넣음으로써 혈천도마의 체면을 세워줬고 이제는 이 시험으로 혈천도마를 견제하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은 대체 무엇일까? 문득 사냥하던 날 밤에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님 자신을 위해 저를 죽일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염려된다면 독심술에 대해 그리 함부로 말하지 말았어야지. 아버지와 허공에서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무뚝뚝한 시선은 사냥을 갔을 때와 같았고 나를 소천동에 넣었을 때와도 같았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 아니었다. 내가 달라진 태도로 아버지를 대했고 그 결과로 아버지가 내린 선택이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기도 했다. 저 아름다운 별들을 보며 뱉은 말이니 책임져야죠. 받겠습니다. 나의 흔쾌한 수락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속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대한 칼춤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사마명은 나의 수락에 놀란 듯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단의 금고를 축내는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사권뿐만 아니라 즉결처분권도 주십시오. 즉결처분권. 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대상을 죽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특권을 의미했다. 파격적인 요구였기에 사마명이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허락의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즉결처분권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만 행사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어려운 일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죽거든 비석에 무극은 용감했다고 새겨주십시오. 사마명이 피식 웃었다. 내일 명부전에 조사관을 보내 이공자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미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하하하. 요즘 이공자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많이 변하셨군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습니다.
정중히 공수한 뒤 막 떠나려다 아버지를 흘끗 돌아보며 말했다. 아버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이 아들과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사마명을 보며 씩 웃으며 말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무척 다정한 분이십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희식 웃으며 한마디를 남기고 사마명 또한 전각을 나섰다. 나는 그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외쳤다. 대군사, 점점 우리 아버지를 닮아 가시는군요. 사마명 역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 앞에서는 일부러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철없는 젊은이일 뿐이었다.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곤 한다. 과거의 어둠을 이번 생까지 끌어들이지 말자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천마전 앞에서 나는 두 팔을 활짝 폈다. 이번 시험을 잘 통과해서 후계자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이한이 명부전의 조사관이 도착했음을 알려왔다. 도련님, 저도 따라가서 돕겠습니다. 이한은 마군을 조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허락 대신 물었다. 예쁘냐? 예? 밖에 기다리는 조사관, 예쁘냐고? 예? 우리의 미래를 방해할 생각 마라. 질투는 금물이다. 그러자 이한이 대체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조사관은 사내입니다. 뭐라고? 잠시 후 이한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사내는 눈에 띄게 키가 작고 음침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사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명부전 특수조사관 서대룡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큰 용이라는 뜻의 대룡이었지만 체구는 정반대였다. 목소리마저 가늘었다. 자네가 왜 왔나? 대군사께 명부전 제1의 미녀를 보내달라 했을 텐데. 서대룡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마 그분 눈에는 제가 제일 가는 미녀로 보였나 봅니다. 서대룡의 농담에 옆에 서 있던 이한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웃어?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이한이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했다. 아닙니다. 아, 오랜만에 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 했더니 나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다. 됐다. 일이나 하자고. 마군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봐. 더듬거리진 말고 미녀를 대신한 자의 비극적인 최후가 어떤 건지 보여줄 테니. 내 농담 섞인 말에 서대룡은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군은 마군주 아래 총 6개 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주의 직속 명령만 따르는 조직으로 각 대는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군주까지 합쳐 총 181명으로 구성됩니다. 부군주는 없으며 일대장이 그 역할을 겸하며 마군주의 오른팔입니다. 잘 외웠군. 여기 마군 소속 인원들의 자료입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게 건넸다. 마군 소속 인원 전원의 초상화와 신상 기록이 담긴 서류였다. 나는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한 장을 뽑아들었다. 종표에 대해 말해보게. 설마 이놈까지 외웠을까 싶었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마군 일대 소속으로 입단 7년 차입니다. 주 무공은 추원장이라는 장법이며 성격이 매우 잔인합니다. 술과 도박을 좋아해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으나 마군에서 덮어주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뭐야? 어떻게 아는 거지? 자네 친구인가? 원수인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서류를 뽑아들고 물었다. 이번에도 그는 그 인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설마 여기 있는 180명을 전부 외운 건가? 예, 정확히는 181명입니다. 자네, 천재로군. 오래전부터 조사해온 사건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이 모든 걸 외웠다면 천재지. 진짜 천재야. 노력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겸손하기까지. 이제 보니 사람이 달라 보이는군. 키가 작고 다소 음침한 인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음침한 분위기가 천재의 괴팍함처럼 느껴졌다. 제가 미인계 말고도 파견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겸손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 자랑도 좀 하는군. 자네, 지하전 수석 입단이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로 이거야. 이안, 들었나? 수석 입단이었나? 라는 질문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니, 내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멋있어, 멋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네 애인은 없겠군. 어째서 그리 생각하십니까? 집에 거울 없나?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뭐가? 거울이? 여인이? 아니요. 무례한 상관에게 대항할 배짱 말입니다. 하하하.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왠지 이 녀석이 마음에 든다. 좋아.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그럼 마군주는 어떤 인물이지? 마군주, 이름은 구천량, 혈천도귀 구천패의 동생입니다. 8년 전 마군주가 되어 여러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마군을 명실상부 모두가 인정하는 정예 조직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대룡은 마군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일을 잘 처리했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투서는 볼 수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그가 투서를 보여주었다. 필체를 숨기려는 듯 삐뚤빼뚤하게 쓰인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마군 내부에 심각한 비리, 조사가 필요하겠어. 내가 한참 동안 그것을 빤히 쳐다보자 서대룡이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잠깐 상상해보지. 명왕전에 비리가 있어. 그리고 자네가 그걸 알게 된 거야. 나는 서대룡을 보며 물었다. 그럼 탄원서를 보내겠나? 저라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서대룡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렇지,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탄원서를 보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툭 던지는 그의 대답에서 어떤 패배감이 느껴졌다. 자네들의 명왕전은 본교를 바꾸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었나?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는 본교를 바꾸려는 분들이 사용하는 검이지 변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럼 윗선이 바뀌지 않는 한 본교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다. 워낙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였기에 이런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이 잘 어울렸다. 어쨌든 이 사람은 탄원서를 보냈어. 이게 알려지면 죽을 거라고 믿고 있지. 필체를 위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탄원서를 보냈을까? 자네 말대로 이래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말이야. 입을 다문 서대룡을 대신해 이안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대답했다. 정의감으로 보냈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비리를 저지르는 자에게 원한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일리가 있군.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대룡에게 탄원서를 돌려주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찾아야 해.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테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할 수 있겠나? 해야 합니다. 이미 명을 받고 이곳에 왔으니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야. 마군주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몰라. 무섭지 않나? 아닙니다. 지난번 조사관이 죽은 건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죽은 조사관은 제 직속 선배였습니다. 아, 그랬군.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같은 분이셨습니다. 담담한 그의 말에서 어떤 슬픔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가 마군의 모든 마인들의 정보를 외우고 있었던 건 죽은 선배의 복수를 하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를 생각하면 슬픈가?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야. 그 죽음이 자네와 나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 그리고 무서워해야 해. 명왕전 조사관을 죽이고 입막음을 위해 동료까지 살해한 자들이야. 한마디로 잃을 게 없는 놈들이지. 그런 비열한 자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선배의 복수를 하고 싶어 했다. 그 작은 몸 안에 커다란 분노가 잠들어 있었다. 자, 그럼 조사하러 가볼까? 서대룡과 함께 거처를 나서려는데 이안이 따라왔다. 도련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녀는 마군을 조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이건 공무다. 이 기회에 좀 쉬도록 해라. 그녀는 내게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었다. 걱정스럽게 멀어지는 우리를 보던 이안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다. 뒤로 기운을 보내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안. 이런 날을 위해 아주 긴 길을 걸어온 것이니. 마군 소속원들이 거주하는 마룡원은 본교 외전의 서쪽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정예 조직에 걸맞게 건물은 크고 시설은 훌륭했다. 서대룡과 함께 마룡원 입구에 도착하자 두 명의 마인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거구로 유명한 마군의 명성대로 이 문지기들도 보통 사람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다. 어디서 왔나? 명부전 특수감찰관 서대룡이다. 비켜라. 작은 체구였지만 서대룡은 기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두 마인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 특수감찰관?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들으라고 한 말이니 우리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나와 서대룡이 뭐라 하기도 전에 다른 한 명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상부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대룡이 이번 사건의 수사 명령서를 내밀었다. 상부는 바로 여기 있다. 자, 여기 명령서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상부는 우리가 직접 만날 테니 비켜라. 나는 서대룡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서가 바로 허가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여기에 왔으면 우리 법을 따라야지. 헛소리? 망설임 없이 서대룡은 앞을 가로막는 자의 정강이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퍽, 윽. 정강이를 부여잡은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 자식이. 서대룡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명부전 감찰관을 치려는 것이냐? 사내는 감히 서대룡을 치지 못했다. 아무리 마군이 막강해도 명부전 특수감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즉시 뇌옥행을 의미했다. 하, 이 쥐새끼만 한 걸 그냥 패고 죗값을 치를까? 이게 마군의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아니, 마군뿐이던가? 본교의 많은 마인들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에겐 마도가 없다. 어쩌면 한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잃어버렸다. 왜 본교가 무림에 존재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다. 흉포하고 강한 것이 정의이자 진리라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악당들의 집합체다. 누군가 본교를 이렇게 비판한다면 나는 반박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대룡이 목소리를 높였다. 비켜라. 상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대룡이 저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소를 올려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작은 몸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지금의 모습이 본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동안 지켜보던 나는 결국 앞으로 나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나섰음에도 두 사내의 태도는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고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가차없이 사내의 급소를 걷어찼다. 정강이를 차는 걸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더 중요한 곳을 찾다. 퍽, 끄아악. 사내는 아랫도리를 붙잡고 바닥을 굴렀다. 날 보고도 배상 따위를 웃누네. 내 주먹이 당황한 다른 사내의 얼굴에 박혔다. 황. 그 거구가 일격에 날아갔다. 서대룡이 놀란 얼굴로 쳐다봤다. 내가 이렇게 대놓고 마군 소속원을 때릴 줄은 몰랐을 것이다. 뭘 하나? 길을 안내해야지. 네, 가시죠. 서대룡이 앞장섰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소문이 퍼졌는지 본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인들이 때로 몰려나와 앞을 막았다. 비켜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서대룡이 명령서를 내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너희는 지금 정식 명령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모두 뇌옥에서 썩고 싶은가?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들은 코웃음만 칠 뿐 누구 하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게다가 작은 키 때문에 서대룡을 더욱 빨보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길이 열리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웬 놈들이냐? 소란을 피우는 게? 특별감찰관 서대룡이다. 신분을 밝혀라. 마군 제1분대주 고당이다. 됐냐? 이 새끼야? 그 순간 서대룡이 재빨리 내게 전음을 보냈다. 이자가 실질적인 2인자입니다. 마군에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놈이죠.
고당은 전음을 보내며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본 모양이었다. 이 새끼가 살다 미쳤나? 누굴 앞에 두고 전음을 써? 정문의 놈들이나 이놈들이나 하나같이 오만불손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마교 자체가 내 형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었다. 마교주의 형이라는 혈천도마 또한 내 형의 뒷배로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에 저들은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고 지부장, 나는 명부전의 특별조사관으로 공무집행 중이오. 언사를 삼가시오. 서대룡은 고당 앞에서도 당당했다. 마음에 드는군. 혈천도마의 쓰레기 같은 제자들과 오만한 마교 무리들만 보다가 서대룡을 보니 정신이 정화되는 기분이었다. 서대룡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고당이 눈을 부라렸다. 언사를 삼가라고? 내가 안 삼가면 어쩔 건데? 명부전의 조사를 방해하고 조사관을 모욕한 죄로 모두 체포하겠어. 체포? 하하하하. 그가 큰 소리로 웃자 주변의 부하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집행관들이 같이 왔더라도 저들은 저랬을 것이다. 더는 어쩌지 못하고 서대룡이 나를 돌아봤다. 또 내가 나설 차례였다. 고 지부장, 오랜만이군. 나는 고당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악수를 청했다. 언제 봤더라? 지난번 연회에서였나? 이렇게 보니 반갑군. 반가워하는 내 표정과 달리 고당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급히 마교주를 뵈어야 하니 신고식은 이쯤에서 끝내고 길을 열어주게. 나는 말을 마치고는 그를 데리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나와 서대룡은 악수를 한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부하들은 처음의 기세와 달리 순순히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고당을 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 계단 앞에서 고당과 헤어졌다. 다음에 술이나 한 잔 사지. 너무 쉽게 통과해서 계단을 올라오자 서대룡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고당을 아시는 사이였습니까? 아니, 오늘 처음 봤어.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 당분간 왼손으로 밥 먹어야 할걸. 아까 악수할 때 손을 부러뜨렸거든. 예? 서대룡이 깜짝 놀라 외쳤다. 마교 지부장의 손을,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부러뜨렸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부하들에게 공격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통나잖나. 악수하다가 손이 부러졌다. 창피해서 부하들 얼굴도 못 볼걸.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기습에 손이 부러진 고당이 반격하려 할 때 나는 재빨리 그에게 전음을 보냈다. 까불면 이 손 다시는 못 쓰게 될 줄 알아라. 나는 그의 부러진 손을 완전히 으스러뜨릴 것처럼 힘주어 잡았다. 혈천도마의 제자파를 제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린 전적이 있었기에 고당은 겁을 먹었던 것이다. 성질 더러운 고당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분명 해코지를 하려 들 겁니다. 그랬다간 대가리가 깨져서 죽게 될 거야. 이건 예언이다. 서대룡이 새삼 경외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떠냐? 감탄이라도 했나? 공자님의 성격이 생각보다 더 왜 말을 하다 마나? 지랄 맞다고? 자네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인가 보군. 그래서 미움받는 일이 잦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는 법이지.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던 서대룡이 화제를 돌렸다. 마군주님의 집무실은 7층에 있습니다. 가시지요. 쓸데없이 높기만 하군. 가자. 그렇게 우리는 7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마군주의 집무실 앞에서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었다. 사전 약조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공무상 조사차 나온 몸들이다. 비켜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대룡과 마인들의 반복되는 실랑이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던 나는 서대룡의 손에서 공문을 빼앗아 그들에게 내밀었다. 이 공문에 그려진 문양이 보이는가? 공문서였기에 그 배경에는 천마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이 공문을 막는 것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다. 교주님, 그분을 막는 것이다. 천마의 이름이 나오자 마인들이 움찔했다. 아마 공문의 배경을 가리키며 천마를 언급한 사람은
내가 처음일 것이다. 우리는 우습게 보여도 이건 우습게 볼 수 없겠지? 안 그런가? 뭐? 교주님까지 우습게 보시겠다? 그리 보고할까?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라. 마인들은 안도하며 문을 열었다. 서대룡은 그때 깨달았을 것이다. 아까 문지기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야 했다는 것을. 감히 아버지를 들먹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천마의 권위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했다. 이공자, 어서 오시오. 마군주 구천량은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거구의 마인들을 압도할 만한 기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형인 혈천도마에 비하면 부족했다. 얼굴도 비슷하고 눈매도 비슷했지만 혈천도마에게서 보았던 그 눈동자의 불꽃이 보이지 않았다. 제 아버지를 뵙는 것보다 군주님을 뵙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제 수하들이 무례했나 봅니다. 본래 무지한 놈들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싸움이나 걸려고 달려드는 꼴을 보니 할 일이 없나 봅니다. 책이라도 몇 권 읽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식해야 더 용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옛말입니다. 요즘은 배운 자들이 더 용감하지요. 더 나은 계책을 세우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까요. 제가 늙어서 시대에 뒤떨어지나 봅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교단의 내부 정치에 단련된 마군주는 내 말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받아넘겼다. 그런데 이 공자께서는 어인일로 이번 조사를 맡으셨습니까? 아버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는 모양입니다. 벌을 내린다니요? 지난번 사냥 때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아, 마군주의 얼굴에 그제야 알겠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내가 감찰사로 파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느라 머리를 꽤나 굴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명왕전에서 감찰을 나온 것이오? 이전처럼 또 투서라도 들어왔어?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군주는 분명 속으로 긴장하고 있을 터였다. 다른 문파라면 몰라도 명왕전은 그리 쉽게 넘길 곳이 아니었다. 죄가 드러나면